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 칠순 기념 여행이라며 미국에 데려간 이유는 제 3억짜리 통장이 필요해서였습니다. 헬리콥터 투어도 자기들만 타고 저는 카페에서 기다리라 했죠. LA에서 부동산 투자 상담까지 몰래 받았더군요. 69살에 서울 아파트를 팔고 고향 여수로 떠나기로 결심한 제가 어떻게 30년 교직 생활에 퇴직금을 지키고 진짜 제 인생을 찾게 됐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정숙 씨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 30년 넘게 학교에 출근하던 습관은 은퇴 후에도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이정숙 씨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죠. 또 잠이 안 오는구나. 거실로 나와 TV를 켰지만 새벽 방송에는 쇼핑 채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한 이정숙 씨는 찬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벽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5시 15분.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그리고 교직에서 물러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자유가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알람 소리에 깨지 않아도 되고 학생들의 숙제를 검사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정숙 씨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은 뭘 하면서 보내지?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모두 다를 것 없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거나 아파트 단지 내 작은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그나마 소소한 즐거움이었죠. 아침부터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정수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중얼거리는 모습이 우스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긴 버릇이었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오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서관에 반납할 책이 있으니 들러야 하고 저녁거리도 사야 했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 텔레비전을 틀자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며 밥을 먹는 것도 일상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미국 서부 대도시들의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서부라. 문득 아들 태호가 얼마 전 전화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회가 되면 칠순 기념으로 해외여행을 가자고 했었죠. 물론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명절에 잠깐 얼굴 비치는 것도 어려워하는 아들 내외가 갑자기 해외여행을 함께 가자니 반갑기보다는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평소 이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서둘러 손을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그래, 무슨 일이니? 평소와 달리 상냥한 목소리의 아들이 의외였습니다. 보통 아들은 바쁘다며 짧게 통화를 끝내곤 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여행 말이에요. 어머니 칠순 기념으로 미국 서부 여행 어떠세요? 제가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좀 받았거든요. 빈말로 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가려고? 그럼 비싼 데를. 어머니 환갑 때 해외여행 한번 못 모셨잖아요. 이번에는 꼭 모시고 싶어요. 서진이도 적극적으로 찬성했어요. 며느리가 적극적으로 찬성했다는 말에 이정숙 씨는 더욱 의아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나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가깝지도 않았습니다. 명절에 만나면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의 여행을 적극적으로 원한다니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이정숙 씨의 집에 아들 가족이 방문했습니다. 태호 씨는 전화로 미국 여행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다며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손자 준서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이정숙 씨는 아침부터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우리 준서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해볼까? 장을바와 재료를 다듬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근 들어 손자의 방문이 점점 뜸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은 보던 손자였는데 요새는 2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오랜만에 보는 손자 준서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어이구, 우리 강아지 할머니도 보고 싶었지. 키가 또 컸네. 이정숙 씨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들 내외도 인사를 건넸지만 평소보다 더 공손한 태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급하게 손자만 맡기고 자신들은 볼일 보러 나가곤 했는데 오늘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저희가 치킨 사왔어요. 아이고, 뭐하러 사왔어? 내가 준서 좋아하는 떡볶이 해놨는데. 어머니가 직접 해주신 떡볶이면 더 좋지. 어서 먹자, 준서야.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 태호 씨는 미국 서부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LA, 라스베가스, 그랜드 캐년까지 10일 일정의 여행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비용은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돈으로 어머니 모시고 여행 한번 제대로 다녀오려고요. 갑자기 왜 이러니? 너희끼리 가는 게 더 좋지 않겠어? 어머님, 저희 생각도 했지만 준서도 방학이고 가족 모두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님도 환갑 때 해외여행 못 가셨다고 태호 오빠가 늘 아쉬워했어요. 이정숙 씨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태호 씨가 자신의 환갑 때 해외여행을 못 간 것을 아쉬워했다는 말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태호 씨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가족 여행조차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꼭 같이 가요. 그랜드 캐년도 보고 디즈니랜드도 갈 거래요. 손자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정숙 씨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들 내외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행을 제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정말 괜찮겠어? 걱정 마세요. 어머니, 다 계획이 있으니까요. 태호 씨의 계획이 있다는 말에 이정숙 씨는 순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기자 태호 씨가 태블릿을 꺼내 여행 일정표를 보여주었습니다. 호텔부터 관광지까지 세세하게 계획이 짜여 있었습니다. 저희가 미리 다 알아봤어요. 어머님은 여권만 준비하시면 돼요.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진 아들 내외를 보며 이정숙 씨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과 퇴직금 그리고 남편의 보험금으로 노후 준비를 해둔 상태였는데 아들이 이 여행 경비를 정말 모두 부담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이정숙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태호 씨는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직해 열심히 일했지만 늘 돈에 쪼들렸습니다. 결혼 후에는 더욱 그랬죠. 며느리는 허세가 심한 편이었습니다. 살림은 넉넉지 않으면서도 명품 가방을 메고 다니는 타입이었습니다. 무슨 속셈이지? 지난 몇 년간 아들 내외와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져 갔습니다. 3년 전 손자 준서를 돌봐달라며 6개월간 함께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정숙 씨는 아들 내외의 민낯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그때 내가 거의 가정부였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자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식사 준비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했지만 점점 아들 내외가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가 서운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냉랭했습니다. 어쩌다 해준 밥상에는 불평이 많았고 손자 양육 방식에 대해서도 늘 간섭하듯 지적했습니다. 그런 얘들이 갑자기 나를 미국 여행에 데려가겠다고?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동안 이정숙 씨는 아들 내외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결혼할 때 신혼집 보증금을 도와주었고 손자가 태어났을 때도 육아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는 그런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했습니다. 어쩌면 또 돈이 필요한 건가? 이정숙 씨는 전화기를 들어 오랜 친구 정미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학교 동창인 정미애 씨는 여전히 고향 여수에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정미애 씨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효도는 무슨 너무 많이 도와줬잖아 그동안.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손자가 너무 가고 싶어 해서. 손주 핑계대지 말고 그냥 단호하게 거절해. 너 돈 노리는 거 뻔하잖아. 너 전에도 걔네랑 같이 살 때 힘들었다며.
여행이라고 며칠 같이 있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 걔네 여행하면서 주변 볼거리 즐기고 다 할 때 막말로 넌 짐꾼 노릇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야. 친구의 조언이 일리는 있었지만 손자 준서의 반짝이던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쩌면 이번 기회가 아니면 손자와 함께하는 해외여행은 꿈도 꾸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숙 씨는 은행에 들러 자신의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30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차곡차곡 모아둔 교직원 공제외 적금과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넉넉한 금액은 아니었지만 노후를 보내기에 부족하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정숙 씨는 일부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호야, 어제 말한 여행 엄마도 함께 가보고 싶구나. 정말요? 어머니, 그럼 서진이한테도 연락할게요.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근데 엄마가 비용은 따로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다 해결할게요.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이정숙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호 씨의 말대로 정말 모든 비용을 그가 부담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걸까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이미 승낙한 여행을 취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정숙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면 이번 여행이 마지막 가족여행이 될지도 모르겠네. 곧 그 말이 예언처럼 현실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출국 당일 아침, 이정숙 씨는 새벽부터 눈이 떠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처음 가는 해외여행의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이정숙 씨의 여권은 과거에 남편과 함께 여행을 준비하며 만들어둔 것이었습니다. 당시엔 언젠가 남편과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꿈이 있었지만 남편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그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꼭 잘 다녀와야지. 여행 가방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태호 씨가 알려준 대로 가볍게 짐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상비약과 손자 준서가 좋아하는 간식도 몇 가지 챙겼습니다. 8시가 되자 약속대로 태호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하셨어요? 서진이랑 준서는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 다 준비했어. 근데 왜 따로 가는 거니? 서진이가 아침에 미용실 예약이 있다고 해서요. 비행기 타기 전에 머리도 하고 그러겠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며느리와 손자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평소보다 화려한 옷차림에 머리도 새로 손질한 듯 했습니다. 손자 준서는 할머니를 보자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미국 가요. 비행기 처음 타는 거예요. 그래, 할머니는 처음이야. 우리 준서가 잘 알려줘야 해. 체크인 카운터로 향하는데 태호 씨가 갑자기 이정숙 씨의 여행 가방을 열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짐 무게 초과하면 추가 요금 내야 해요. 많이 안 가져왔는데 필요한 것만 챙겼어. 태호 씨는 이정숙 씨의 가방에서 몇 가지 물건을 꺼내 자신의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이정숙 씨는 짐을 정리당하는 기분이 썩 좋지 않았지만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체크인을 하는 과정에서도 태호 씨는 여권과 서류를 건네받아 직원에게 제출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모든 절차를 대신 처리했습니다. 이정숙 씨는 스스로 할 수 있었지만 아들이 알아서 하는 모습에 그저 옆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좌석은 제가 미리 배정해놨어요. 편안하게 가세요. 고마워. 다들 같이 앉는 거지? 아, 그게 좌석이 다 붙어있진 않아요. 어머님은 41번 좌석이에요. 탑승권을 받아든 이정숙 씨는 가족들의 좌석과 자신의 좌석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표 예약할 때 자리가 없어서요. 어머니는 불편하시겠지만 혼자 앉으셔야 할 것 같아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이정숙 씨는 자신의 좌석을 찾아 걸어갔습니다. 멀리서 아들 가족이 편안하게 자리에 앉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정숙 씨의 자리는 비행기 뒤쪽 통로 옆 좌석이었습니다. 양옆으로는 모르는 외국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가족여행이람? 긴 비행 시간 동안 이정숙 씨는 홀로 영화를 보거나 잠을 청했습니다.
한두 번 아들 가족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 보았지만 그들은 각자 영화에 몰두하거나 잠들어 있었습니다. 손자 준서만 잠깐 할머니를 반겨주었습니다. 미국 LA 공항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였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으로 이정숙 씨는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입국 심사장에서 줄을 서는데 태호 씨가 이정숙 씨에게 영어로 된 입국 신고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영어로 써야 하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입국 심사대 앞에서 영어로 질문을 받자 이정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태호 씨는 옆에서 통역해주고 이정숙 씨를 대신해 직접 대답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와 렌터카를 수령한 후 태호 씨는 운전석에 앉았고 며느리는 조수석에 자리했습니다. 이정숙 씨와 준서는 뒷좌석에 타야 했습니다. LA의 번화한 도로를 달리며 창밖 풍경을 구경하는 동안에도 태호와 서진은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날씨 정말 좋다. 이런 데에 집 한 채 있으면 좋겠다. 그러게 미국 부동산 투자도 괜찮을 것 같아. 두 사람의 대화에 이정숙 씨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부동산 투자? 아들 내외가 그런 여유가 있었나 싶었습니다. 첫날 일정은 LA 시내 관광이었습니다. 할리우드 거리와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을 방문했습니다. 이정숙 씨는 낯선 도시의 활기찬 모습에 감탄했지만 아들 내외는 관광보다 쇼핑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기 명품 가격이 한국보다 싸대요. 쇼핑몰 좀 들러볼까요? 그래, 가자. 어머니도 괜찮으시죠? 난 좀 쉬었으면 하는데. 어머님은 준서랑 카페에서 좀 기다리세요. 저희 금방 올게요. 이정숙 씨는 손자와 함께 카페에 앉아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왔을 때 서진의 손에는 고급 브랜드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녁 식사를 위해 레스토랑에 들렀습니다. 태호 씨가 메뉴판을 보더니 가격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여기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네. 어머니, 저희 셋은 주문할게요. 어머니는 저희랑 같이 드세요. 나도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아니에요. 음식 남기면 아까우니까 같이 드시면 돼요. 결국 이정숙 씨는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하지 못하고 아들 내외가 주문한 음식의 일부를 나눠 먹어야 했습니다. 마치 손님이 아닌 덤으로 따라온 사람처럼 대우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방 배정을 받았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아들 내외와 준서는 넓은 스위트룸을 사용하고 이정숙 씨는 옆방에 작은 싱글룸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행 3일차 라스베가스로 이동했습니다. 밤의 도시 라스베가스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호화로운 호텔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정숙 씨는 이런 번화한 도시가 낯설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저희가 잠깐 카지노에 가볼게요. 준서는 어머니가 좀 봐주세요. 카지노? 도박하러 가는 거니? 그냥 구경 삼아 조금만 해보려고요. 어머님은 아무래도 안 맞으실 테니 방에서 쉬세요. 나도 같이 갈래요. 준서야, 너는 어린애라 못 들어가. 할머니랑 있어. 결국 그날 밤 이정숙 씨는 손자와 함께 호텔방에 남겨졌습니다. 준서는 한동안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이정숙 씨는 혼자 깨어 창밖 라스베가스의 화려한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뭐하러 여기까지 왔나?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두 사람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둘 다 술에 취한 듯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이정숙이 방문을 열어주자 태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5,000 땄어요.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내가 그랬잖아. 여기서 운이 터진다고. 그래, 다행이구나. 준서는 잘 자고 있으니 데려가. 다음 날 아침 늦게까지 자는 아들 내외와 달리 이정숙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방을 나서는데 복도에 서진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밤에 급하게 들어오느라 복도에 둔 모양이었습니다. 이정숙 씨는 가방을 방 안으로 가져다 두려고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방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서류 몇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정숙 씨는 당황해 서류를 주웠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LA 부동산 투자 상담 예약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출력물이었습니다. 이정숙 씨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보니 다음 주 화요일 LA로 돌아가 부동산 중개업자와 만남이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메일 내용 중 투자금 확보 완료라는 문구였습니다. 이게 무슨, 그때 손자 준서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이정숙 씨는 급히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가방이 여기 있어서. 할머니, 어제 밤에 엄마 아빠가 크게 싸웠어요. 엄마가 할머니 통장 가지고 은행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빠가 안 된다고 하니까 엄마가 어머님 돈으로 투자해야 대박 난다고 소리쳤어요. 이정숙 씨는 준서의 말에 놀랐습니다. 손자가 무심코 한 말이 서류의 내용을 더욱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정숙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자의 순진한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해줬습니다. 아들 내외 해외여행 제한, 갑작스러운 효도, 모든 것이 이정숙 씨의 돈을 노린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정숙 씨는 손자 앞에서 태어난 척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내 통장을 물어봤던 거였어. 예전에 태호 씨가 몇 번이나 은행 통장과 도장을 어디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왜 물어보는 건가 싶었는데 이제는 그 의도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이정숙 씨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왔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정숙 씨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창밖으로 보이는 라스베가스의 화려한 풍경이 이제는 그저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들 내외의 효도처럼 말입니다. 이정숙 씨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라스베가스에서의 다음 날 아침, 이정숙 씨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아들 내외의 속셈을 알았으니 남은 여행 기간 동안 그들의 눈치를 살피며 자신의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얼굴을 씻으며 이정숙 씨는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늙어 보이나? 그래서 나를 이용하기 쉬운 노인으로 본 건가? 30년 교직 생활을 하며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했지만 이토록 깊은 배신감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핏줄,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에게서 말입니다. 아침 식사 시간,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들 내외와 손자를 만났습니다. 이정숙 씨는 평소와 같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기로 했었지? 오늘은 그랜드 캐년이요. 차로 가면 4시간 정도 걸린대요. 거기서 헬리콥터 투어도 있다던데 우리 한번 타볼까? 긴 차량 이동 시간 동안 이정숙 씨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특히 남편이 떠난 후에 10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는지. 그 시간 동안 아들 내외는 명절에나 형식적으로 얼굴을 비추었을 뿐 정작 이정숙 씨의 마음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요? 아니, 괜찮아. 창밖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랬어. 그랜드 캐년에 도착한 후 이정숙 씨는 자연의 웅장함에 감탄했습니다. 수억 년의 세월이 빚어낸 깊은 협곡은 인간의 삶이 얼마나 짧고 하찮은지를 일깨워주는 듯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전망대에서 사진을 찍느라 바빴고 이정숙 씨는 손자와 함께 천천히 주변을 걸었습니다. 그때 서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헬리콥터 투어 예약했어요. 근데 좌석이 3인용이라. 아, 그럼 내가 안 타도 되겠구나. 네, 어머님은 여기 카페에서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높은 곳 무서워하시잖아요. 이정숙이 높은 곳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이정숙 씨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비용을 아끼기 위한 변명이라는 것을 이정숙 씨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렇게 이정숙 씨는 또다시 홀로 남겨졌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의 그랜드 캐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장엄한 풍경 앞에서 이정숙 씨는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삶도 저 깊은 협곡처럼 파고들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겠구나. 카페 옆자리에 앉아있던 노부부가 행복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둘 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젊은 연인 같았습니다. 이정숙 씨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저 노부부처럼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을까요? 헬리콥터 투어에서 돌아온 아들 내외와 손자는 흥분된 표정이었습니다. 준서가 달려와 헬리콥터에서 본 풍경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정숙 씨는 손자의 행복한 모습에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쓰라렸습니다. 여행 6일차 LA로 돌아와 쇼핑몰을 방문했습니다. 며느리는 쇼핑에 열중했고 태호 씨는 신용카드를 꺼내 계산했습니다. 이정숙 씨는 옆에서 그들이 사는 물건의 가격표를 보고 놀랐습니다. 수백 달러짜리 옷과 가방들이었습니다. 참 비싸구나. 그렇게 많이 사도 돼? 괜찮아요. 어머니, 오늘은 특별히 쇼핑하는 날이니까요. 잠시 후 며느리가 고급 화장품 매장 앞에서 이정숙을 불렀습니다. 어머님,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 브랜드 한국에서 엄청 비싼데 여기선 좀 싸요. 이정숙 씨는 서진이 건넨 화장품 샘플을 받아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친절해진 것이 의아했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도 하나 사세요. 피부에 정말 좋대요. 괜찮아. 난 필요 없어. 그러지 말고 선물로 받으세요. 대신 카드는 어머님 거로 계산하시면 돼요. 저희가 너무 많이 썼거든요. 그 순간 이정숙 씨는 서진 씨의 속셈을 완전히 알아차렸습니다. 자신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결국 이정숙 씨의 돈으로 계산하게 하려는 술책이었습니다. 이정숙 씨는 화장품을 돌려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난 이런 거 안 써. 너나 써라. 서진 씨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이정숙 씨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근처 한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한국 음식에 이정숙 씨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식사 도중 태호 씨가 갑자기 중요한 대화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내일 제가 약속이 있어서 잠깐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약속? 아, 그냥 여기 있는 대학 동창을 만나기로 해서요. 네, 저도 같이 가려고요. 준서는 어머님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정숙 씨는 그들의 거짓말을 간파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에 따라준다면 내일은 손자와 함께 호텔에 남아있을 것이고 아들 내외는 투자 상담을 받으러 갈 것입니다. 그래, 준서랑 있을게.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태호 씨가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를 꺼내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이런. 어머니, 제 카드가 한도가 다 찼나 봐요. 혹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정숙 씨는 자신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속아주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낼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다음에 꼭 갚을게요. 이정숙 씨는 카드를 건네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30만 원이 넘는 식사 비용이었지만 이 정도 금액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 돈들과 작별 인사를 한 상태였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후 이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이면 아들 내외의 진짜 목적이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정숙도 자신의 결심을 확고히 할 시간이었습니다. 여행 7일차 아침, 예상대로 태호와 서진은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나갔습니다. 준서는 할머니와 함께 호텔에 남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오늘 뭐 할 거예요? 호텔 수영장에서 놀까? 어제 준서가 수영장 가고 싶다고 했잖아. 준서와 함께 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정숙 씨는 귀국 후의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단순히 아들 내외에게 화를 내거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아들 내외가 돌아왔을 때 이정숙 씨는 그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두 사람 다 무언가 성취한 듯한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준서랑 잘 놀았어요? 그래, 수영도 하고 재밌게 놀았어. 저희도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오빠, 친구가 여기서 사업을 해서 잠깐 만났는데 좋은 정보도 많이 얻었네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저희 귀국하면 중요한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긴데?
집에 가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좋은 기회가 있어서요. 이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금은 당연히 이정숙에게 요구할 작정이겠죠. 여행의 마지막 날, 일행은 디즈니랜드를 방문했습니다. 손자 준서를 위한 일정이었습니다. 준서는 신나게 놀이기구를 타고 캐릭터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정숙도 오랜만에 마음 편히 손자와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태호 씨와 서진 씨는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이정숙을 대했습니다. 이제 곧 귀국하면 이정숙에게 큰돈을 요구할 계획이니 미리 환심을 사두려는 듯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온 이정숙 씨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여행 가방을 꾸리면서 이정숙 씨는 이번 여행에서 얻은 깨달음을 되새겼습니다.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을 거야. 깊은 한숨과 함께 이정숙 씨는 휴대폰을 꺼내 친구 정미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애야, 나 내일 한국 들어가. 어머, 벌써 여행은 재밌었어?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게. 근데 내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뭔데? 말해봐. 여수에 집 알아봐 줄 수 있어? 전세나 월세, 작은 집으로. 여수? 정수가, 너 여수로 내려올 생각이야? 응, 오랫동안 생각해왔어. 이번 여행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 무슨 일 있었어? 아들이랑 며느리가 또 뭐 했니? 전화로 다 말하긴 어렵고 일단 집 좀 알아봐줘. 내가 서울 집 정리하고 내려갈게. 전화를 끊은 후 이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LA의 밤하늘의 별이 반짝였습니다. 문득 고향 여수의 바다가 그리워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서울 아파트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큰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숙 씨는 이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정숙 씨는 LA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담아두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지만 오히려 더 값진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준 여행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정숙 씨는 귀국 후의 계획을 세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은행 계좌 정리, 집 내놓기, 필요한 집만 챙겨서 여수로 내려가기.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내외에게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내가 직접 써내려갈 거야.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이정숙 씨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긴 비행이 끝나면 이정숙 씨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귀국 다음 날 아침, 이정숙 씨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시차 적응이 되지 않아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선명하고 맑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곳에 살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이정숙 씨는 망설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행 동안 결심했던 일들이 막상 실행하려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오늘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정숙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과 손자에 대한 사랑, 익숙한 서울 생활에 대한 미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충돌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며 결정을 미루었지만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다간 내 노후가 완전히 망가질 거야. 다음 날 이정숙 씨는 평소 이용하던 은행 지점을 방문했습니다. 친절한 은행원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에 오셨네요. 이정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요청 사항을 말했습니다. 기존 계좌에서 일정 금액만 남기고 대부분의 돈을 새로운 계좌로 옮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은행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객의 요청을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새 계좌는 인터넷 뱅킹과 연동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통장도 무통장으로 해주세요. 이정숙 씨의 요청에 은행원은 더욱 의아해했지만 묵묵히 업무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정숙 씨는 30년 교직 생활 동안 모은 퇴직금과 남편의 보험금 대부분을 새 계좌로 옮겼습니다.
기존 계좌에는 생활비로 쓸 정도의 금액만 남겨두었습니다. 은행 업무를 마친 후 이정숙 씨는 휴대폰 대리점으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던 번호를 해지하고 새로운 번호를 개통했습니다. 대리점 직원이 왜 번호를 바꾸시냐고 물었을 때 이정숙 씨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가끔은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법이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정숙 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렀습니다. 자신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조금 낮게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빨리 팔리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중개인은 좋은 위치의 아파트가 이 가격이면 금방 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정숙 씨는 서랍 깊숙이 보관해두었던 여수의 옛 사진들을 꺼내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여수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어린 시절 태호 씨와 함께 여수 해수욕장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으며 이정숙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태호 씨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집에 잘 도착했는지 확인한다며 통화를 시작했지만 곧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내일 저녁에 시간 되세요. 저희가 집에 들를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오너라. 나도 할 얘기가 있어. 아, 네. 그럼 내일 저녁에 뵐게요. 이정숙 씨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이면 아들 내외의 진짜 의도가 드러날 것입니다.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이정숙 씨의 돈을 요구하겠죠. 하지만 이정숙 씨는 이미 자신의 대답을 정해두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다음 날 저녁, 이정숙 씨는 평소보다 더 공들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들 내외와의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모르는 자리였으니까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각종 반찬들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저녁 6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들 내외와 준서가 들어왔습니다. 손자 준서는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미국 사진 인화해 왔어요. 같이 볼래요? 그래, 밥 먹고 같이 보자.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태호 씨와 서진 씨는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이정숙을 대했습니다. 서진 씨는 직접 이정숙 씨의 그릇에 밥을 담아주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노골적인 친절의 이정숙 씨는 쓴웃음을 지을 뻔했습니다. 어머니, 미국 여행은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죠? 그래, 재미있었어. 특히 그랜드 캐년이 제일 인상적이더라. 저희가 모시고 가서 다행이에요. 어머님 혼자서는 절대 못 가셨을 테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준서는 할머니 옆에 앉아 미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태호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무슨 얘기니? 미국에서 좋은 투자 기회를 발견했어요. LA에 있는 부동산인데 지금 투자하면 2에서 3년 안에 2배 이상 수익이 날 거라고 해요. 맞아요. 어머님,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들어가면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이정숙 씨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태호 씨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투자금이 좀 많이 필요해요. 저희 돈으로는 부족해서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어차피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그 큰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나중에 수익이 나면 당연히 어머니 목도 드릴게요. 이율이 정말 좋아요. 어머님,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이정숙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태호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가 수락한 것으로 오해한 모양이었습니다. 3억 정도요. 어머니 퇴직금이랑 아버지 보험금 합치면 충분하잖아요. 3억? 너무 걱정 마세요. 확실한 투자예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이정숙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네? 어머니, 왜요?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야. 너희한테 줄 수 없어.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호 씨가 다시 말을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투자예요. 나중에 더 많은 돈이 돌아올 거라고요. 나는 그런 모험을 할 나이가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너희를 믿을 수가 없구나. 이정숙 씨의 마지막 말에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태호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를 못 믿는다니요?
나는 다 알고 있어. 미국에서 너희가 한 말, 그리고 그 투자 상담 서류도 봤어. 서진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호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어떻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내가 너희한테 묻고 싶은 건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는 거야. 왜 나를 속이려고 했니? 태호 씨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서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이정숙 씨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너희가 효도 여행이라면 나를 데리고 간 진짜 이유가 내 돈을 노린 거라는 걸 알아. 그리고 그게 얼마나 서운한지도 너희는 모를 거야.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정말 효도하려고 한 거였어요. 투자 얘기는 나중에 생각한 거고. 거짓말 그만해. 나는 다 들었어. 너희 둘이 싸우면서 내 돈으로 투자하면 대박이라는 말도 말이다. 태호 씨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준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화났어요? 이정숙 씨는 손자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할머니는 화난 게 아니야. 그냥 슬픈 거지. 이정숙 씨는 일어나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은행 통장과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호야, 나는 여수로 내려갈 거야. 여수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랫동안 생각해왔어. 이번 여행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뿐이지. 하지만 어머니, 여수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어머니를 돌봐드려요? 내가 아직 남의 돌봄이 필요한 나이는 아니야. 그리고 미애가 여수에 있어. 내 중학교 동창 기억나지? 그 애가 이미 집도 알아봐줬어. 태호 씨는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진 씨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이정숙 씨는 봉투를 태호 씨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통장에 있는 돈은 준서 대학 학자금으로 써. 내가 유일하게 너희에게 남겨줄 수 있는 거야. 어머님, 진정하세요. 저희 다시 얘기해봐요.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내 아파트는 이미 매물로 내놨고 한 달 안에 여수로 내려갈 거야. 태호 씨는 충격에 빠진 듯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정숙 씨는 손자 준서에게 다가가 안아주었습니다. 준서야, 할머니가 여수로 이사가도 자주 보러 올게. 방학 때는 준서가 여수에 와서 할머니랑 같이 지내자. 할머니, 정말 가요? 응, 할머니는 이제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어.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정숙 씨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그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무거운 침묵 속에 그들은 일어나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문 앞에서 이정숙 씨는 태호 씨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태호야, 난 네가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그저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을 뿐이야. 언제든 여수로 놀러 와라. 태호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어색한 인사를 하고 준서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이정숙 씨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창가에 서서 아들 내외와 손자가 건물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올가매던 무언가로부터 벗어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나만의 삶을 살 시간이야. 이정숙 씨는 창가에서 돌아서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을 떠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향 여수의 바다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친구 정미애였습니다. 정수가 집 계약됐어. 바다 바로 보이는 전셋집 언제 내려올 거야? 빨리 갈게. 정말 고마워, 미애야. 전화를 끊고 이정숙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수행 기차를 타고 가는 이정숙 씨의 마음은 묘하게 평온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예상보다 빨리 팔렸고 필요한 집만 챙겨 여수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이정숙 씨는 자신의 인생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정말 이러고 있는 거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이정숙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 정미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차 타고 가는 중 1시간 후에 도착할 것 같아.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 밥 먹고 갈래?
여수역에 도착했을 때 정미애가 환한 미소로 이정숙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친구답게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정수가 마침내 왔구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미애야,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이런 결정 못했을 거야. 정미애는 택시를 타고 이정숙 씨의 새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전셋집이었습니다. 아담하지만 깨끗하고 밝은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다 냄새가 가득 들어왔습니다. 와, 정말 바다가 바로 보이네. 어때? 내가 잘 골랐지? 아침마다 일어나면 바다가 인사할 거야.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간단히 집들이를 했습니다. 정미애가 여수에서 가장 맛있다는 횟집에서 회를 사왔고 소주 한 병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었지만 이정숙 씨는 자신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다 정리했어? 응, 필요한 짐만 가져왔어. 태호한테도 말 다 했고. 반응이 어땠어? 처음엔 충격받은 것 같았지. 하지만 내가 워낙 단호하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었나 봐. 정미애는 이정숙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친구가 큰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한 지지와 응원의 표현이었습니다. 알았어. 이제부터 우리 둘이 재밌게 살자. 내가 여수 구석구석 다 안내해 줄게. 첫날 밤 이정숙 씨는 새 집에 누워 창밖으로 보이는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밤하늘이었습니다. 잠시 서울에 남겨둔 손자 생각에 가슴이 아렸지만 곧 그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준서야, 할머니가 잘 정착하면 꼭 데려올게. 다음 날부터 이정숙 씨는 여수에서의 새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바닷가를 산책하고 시장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사서 요리했습니다. 정미애와 함께 여수의 유명한 관광지도 둘러보고 동네 주민들과도 조금씩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사한 집에 가구도 들여놓고 조금씩 집안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정숙 씨는 여수 노인복지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정미애의 말을 듣고 관심이 생겼습니다. 복지관 담당자는 이정숙이 전직 교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반색했습니다. 선생님 경력이 있으시다면 혹시 한글교실 자원봉사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 어르신들 문해교육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이정숙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교사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닌 오롯이 이정숙 자신으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여수에서의 생활이 2달째 접어들 무렵 이정숙 씨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주 3회 노인복지관에서 한글교실 자원봉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바다를 바라보며 책을 읽거나 정미애와 함께 차를 마시며 지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이정숙 씨는 한글교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태호 씨였습니다. 서울을 떠난 후 아들과는 거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손자 준서와는 가끔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태호와는 처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태호야? 어머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너희는 어때? 태호 씨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잠시 침묵 후 태호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 저희 좀 어려워졌어요. 이정숙 씨는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그저 언제 이런 전화가 올지 궁금했을 뿐입니다. 서진이가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저희 부동산 투자도 실패했고. 그래서? 그냥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요. 이정숙 씨는 아들의 진짜 의도를 알았지만 그것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아주 잘 지내고 있어. 복지관에서 한글 가르치는 봉사도 하고 바다도 매일 보고 참 행복해. 태호 씨의 한숨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어머니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려 했던 계획이 무산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준서가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 해요. 그럼 방학 때 준서 여기 보내. 내가 재밌게 해줄게. 통화가 끝난 후
이정숙 씨는 바닷가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내외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정숙이 그들의 투자 계획에 돈을 댔다면 지금쯤 이정숙 씨의 노후 자금도 모두 날아갔을 것입니다.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미애가 서울에 있는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정수가, 너 알아? 태호네가 별거 중이래. 뭐라고? 그게 내 조카가 태호랑 같은 회사 다니거든. 그 애 말로는 서진이가 미국 투자 실패한 걸 태호 탓으로 돌리면서 심하게 다퉜대. 애초에 미국 투자는 서진이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건데 실패하자 모든 책임을 태호한테 밀었다는 거야. 그 애들이 투자를 진짜 했었구나. 응, 그것도 서진이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서. 근데 완전히 실패했대. 그래서 서진이가 먼저 집을 나갔다고 하더라고. 지금은 이혼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네. 이정숙 씨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의 사건들이 머릿속에서 연결되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이정숙 씨의 돈을 얻지 못하자 서진의 부모에게 손을 벌렸고 투자는 실패했으며 이제 그 책임을 두고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돈을 안 줘서 다행인지도 모르겠네. 얼마 뒤 이정숙 씨는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결국 이혼 조정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준서의 양육권을 포기하고 위자료만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새 출발을 위해 모든 것을 정리하려는 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정숙 씨는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울리다가 겨우 전화를 받은 준서의 목소리는 기운이 없었습니다. 준서야, 할머니야, 괜찮니? 할머니, 엄마가 나갔어요. 이제 안 돌아온대요. 많이 힘들지? 할머니가 보고 싶다. 저도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기 너무 싫어요. 이정숙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손자의 슬픈 목소리에 당장이라도 서울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선일까요? 잠시 고민하던 이정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준서야, 이번 주말에 할머니가 서울에 갈게. 그리고 준서가 원하면 여름방학 동안 여수에서 할머니랑 같이 지내자. 서울행 기차를 타고 가는 이정숙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과 손자를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묘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이정숙 씨는 스스로의 삶을 선택한 독립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태호 씨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연 아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달 만에 훨씬 수척해진 얼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수염, 그리고 지친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태호야, 많이 힘들었구나. 태호 씨는 아무 말 없이 이정숙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설거지가 밀려 있고 빨래가 쌓여 있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준서가 방에서 뛰어나와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왔네요. 이정숙 씨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저녁은 맛있는 거 해줄게. 준서야, 할머니 좀 도와줄래?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이정숙 씨는 태호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미국 투자 실패 후 태호 씨를 심하게 원망했고 결국 다른 남자를 만나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소용없어. 중요한 건 앞으로야. 저희가 정말 어머니 돈만 노렸어요. 미국 여행도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고. 알아, 다 알고 있었어. 태호 씨는 놀란 표정으로 이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정숙 씨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간 일이야. 나는 이미 내 삶을 찾았고 너도 이제 네 인생을 다시 세워야 할 때야. 다음 날 이정숙 씨는 태호 씨의 집안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태호 씨와 준서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준서야, 이번 여름방학에 할머니랑 여수에서 지내볼래? 정말요, 좋아요. 어머니, 저도 함께 갈게요. 서울에 있어봐야 할 일도 없고. 이정숙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태호 씨를 용서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서운함과 불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호야, 내가 너를 쉽게 용서할 수는 없어. 하지만 네가 정말 변하고 싶다면 우선 여수에 와서 한 달만 지내보자. 그동안 네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지켜볼게. 태호 씨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겸손함과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달라질게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2달 후, 여수의 이정숙 씨의 집 근처에 태호 씨와 준서가 작은 월세 집을 구해 살게 되었습니다. 태호 씨는 여수에서 작은 카페 일을 시작했고, 준서는 여수의 학교로 전학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정숙 씨도 태호 씨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태호 씨는 더 이상 이정숙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스스로 자립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정숙 씨는 여전히 자신만의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아들과 손자와 적절한 거리를 두며 지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식사를 하고 가끔은 바닷가를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휴일 아침, 이정숙 씨는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태호 씨와 준서가 조개를 줍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미애 씨가 이정숙 씨 옆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정수가 후회는 없어? 후회. 아니, 전혀. 오히려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진작 못한 게 아쉬울 정도야. 그래도 결국 아들이랑 손자를 다시 받아들였잖아. 그건 달라. 예전에는 내가 그들에게 이용당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 이게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정숙 씨의 마음에는 더 이상 분노나 서운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평온함과 자유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늦게라도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나도, 태호도 모두. 태호 씨와 준서가 조개를 한가득 들고 이정숙에게 달려왔습니다. 이정숙 씨는 환하게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정숙 씨의 인생은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할머니라는 역할에 갇히지 않고 이정숙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언제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야. 바다를 바라보며 이정숙 씨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이정숙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진리였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72세 김영순 씨입니다. 김 씨는 얼마 전까지 집 명의를 넘기지 않으면 아들과 이혼하겠다는 며느리 때문에 어디에도 말 못하고 속 끓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올해로 72, 남편 없이 혼자 산 지도 벌써 10년째네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여니 아직 어둑한 새벽 공기가 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거실로 나와 불을 켜고 부엌으로 향했죠. 냉장고에서 어제 담가둔 배추김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장사했던 솜씨는 아직도 녹슬지 않았어요.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번 돈으로 이 아파트를 샀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흘렀네요. 아이고, 벌써 이 시간이네. 경로당 청소 당번이었지. 혼잣말을 하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경로당 총무를 맡은 지도 2년째.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믿고 맡겨주신 일이니 허투루 할 수 없었죠. 아파트를 나서니 이른 아침 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예전엔 시장에서 새벽부터 일했으니 이런 일은 시간이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게 몸에 배어 있었죠. 경로당에 도착하니 벌써 와 계신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였죠. 올해 80이 넘으셨는데도 정정하신 분이에요. 박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 사장, 오늘도 일찍 왔네. 나도 잠이 안 와서 나왔지 뭐야. 언니도 참, 좀 더 주무시지. 제가 다 할게요. 저는 청소 도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박
박할머니는 제 별명이 김 사장이라고 부르시죠. 시장에서 장사할 때부터 불렀던 이름이니까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때 그 시절이 그리울 때가 많았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하얀 머리에 주름진 얼굴, 그래도 아직 허리는 꼿꼿했습니다. 이 나이에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매일 새삼 느끼고 있었죠. 점심을 먹고 경로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가 되니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화투도 치고 텔레비전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었죠. 저는 한쪽 구석에서 경로당 회계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전기세가 좀 많이 나왔네요. 날씨가 추워져서 난방을 많이 틀었나 봅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손자 도윤이의 영상통화였어요. 어이구, 우리 도윤이구나. 화면 속에서 교복을 입은 도윤이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학원 가기 전에 잠깐 전화한 모양이었어요. 도윤이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독서상이요. 아이고, 우리 도윤이가 상을 받았어? 정말 대견하네. 할머니가 뭐 사줄까? 도윤이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영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아이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참고 지내왔죠. 할머니도 도윤이 보고 싶어. 이번 주말에 와서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영상통화를 끝내고 나니 옆에 있던 어르신들이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손자가 그렇게 자주 연락하다니 복도 많다고들 하시더군요. 사실 며느리 수연이는 시어머니인 저와 거리를 두려고 했지만 도윤이만큼은 제가 돌봐준 정이 있어서인지 할머니를 잘 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 보니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저녁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 별거 없지만 그래도 끼니는 거르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파트가 제 평생의 결실이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반찬 장사하며 모은 돈으로 산 보금자리. 지금은 시세가 많이 올라서 10억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평온한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오늘 같은 평범한 하루가 되리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제 평온한 일상을 뒤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왔을까 싶어 인터폰 화면을 봤더니 며느리 수연이었습니다. 평소 명절이나 제사 때 외에는 얼굴 보기 힘든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왔으니 의아했죠. 문을 열어주니 수연이가 비싼 명품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늘 그렇듯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인사였습니다. 거실로 안내하니 수연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소파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니? 민재는 안 왔고? 아, 오늘은 제가 어머님께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어서 혼자 왔어요. 민재 오빠는 회사 야근이라서요. 중요한 말씀이라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수연이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본론을 꺼냈죠. 어머님, 다름이 아니라 세금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요즘 부동산 세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증여세랑 상속세가 정말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갑자기 세금 이야기를 하는 며느리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어머님, 이 아파트 지금 시세가 10억 넘잖아요. 나중에 상속할 때 세금만 몇 억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세무사한테 상담받고 왔는데 지금 미리 증여하면 세금을 엄청 아낄 수 있대요. 며느리의 속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세금을 아끼자는 것 같지만 결국 재산을 미리 받겠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이 아파트를 지금 저한테 명에 이전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나중에 물려주실 거잖아요. 미리 주시면 세금도 아끼고 저희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일석이조 아니에요?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 벌써 재산을 달라는 거였어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재산 타령이야? 안 돼. 그런 건 생각도 마. 단호하게 거절하자 수연이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믿기 힘든 말을 내뱉었죠. 어머님, 제가 좋게 말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안 해주시면 저 민재 오빠랑 이혼할 거예요. 도윤이도 제가 데려갈 거고요. 앞으로 손자 얼굴도 못 보실 거예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작 아파트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니, 그것도 손자를 볼모로 협박을 하다니요. 이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뻔뻔한 사람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죠.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 꼬일 수 있으니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시간은 일주일 드릴게요.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는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제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 해결해야 할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오늘따라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어젯밤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며느리의 협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하룻밤 사이에 나이를 10살은 더 먹은 것 같았어요.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며느리였어요. 벌써부터 재촉하나 싶어 받기가 꺼려졌지만 피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어제 제가 드린 말씀 생각해 보셨나요? 아침부터 다짜고짜 본론이었습니다. 인사치레조차 없는 그 목소리에서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수연아, 어제도 말했지만 그런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야.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저희가 남이에요?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가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을 보니 속이 뒤틀렸습니다. 평소엔 명절 때도 얼굴 비추기 싫어하던 사람이 말이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재 오빠 월급으로는 도윤이 교육비 대기도 빠듯해요. 사교육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그리고 저희도 노후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듣고 있자니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 월급이 적다고요. 대기업 과장이면 충분히 잘 버는 편인데 명품 가방이며 해외여행이며 사치를 부리니까 돈이 모자란 거겠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내 재산을 미리 달라는 건 말이 안 돼. 그러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그렇게 나오실 거예요? 좋아요. 그럼 저도 제 방식대로 하겠어요. 오늘 당장 이혼 변호사 만나볼 거예요. 그리고 친정엄마한테도 다 말씀드릴 거고요. 친정어머니까지 끌어들이겠다는 협박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난리를 피울 게 뻔했죠. 아, 그리고 어머님, 도윤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법적으로도 엄마한테 유리하다는 거 아시죠? 앞으로 손자 얼굴 평생 못 보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렇게 악독한 사람이었나 싶어 소름이 끼쳤어요. 무엇보다 도윤이를 못 본다는 게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갑자기 현기증이 났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숨을 고르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아보니 정수연의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사돈이 직접 전화까지 하다니 며느리가 벌써 일을 벌인 모양이었어요. 사돈은 가식적인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돈, 우리 수연이한테 들었어요. 아파트 증여건 말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맞죠? 저희 집도 일찌감치 다 정리했답니다. 거짓말이 뻔히 보였습니다. 그 집안이 재산이 있을 리가 없죠. 오히려 제 아들한테 빌부터 사는 형편이면서 말입니다. 사돈, 이건 우리 집안일이니 참견하지 마세요. 그러자 사돈의 목소리도 싸늘해졌습니다. 아니, 우리 딸이 고생고생하며 시집살이 하는데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사돈이 너무 인색하신 거 아니에요? 시집살이라니요. 명절에도 얼굴 안 비추고
제사도 안 지내는 며느리가 무슨 시집살이를 했다는 건지. 그저 제 재산만 노리고 있을 뿐인데 말이죠.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제 며느리 혼자가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달려들 기세였어요. 과연 제가 이들을 상대로 버틸 수 있을까요?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 민재였어요. 평일 낮에 회사도 안 가고 왔다니 며느리가 벌써 아들까지 동원한 모양이었죠. 엄마, 아들의 얼굴을 보니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눈가가 붓고 얼굴이 초췌해 보였어요. 아마 부부싸움을 했나 봅니다. 회사는 안 가고 웬일이니? 반찬했어요. 엄마, 수연이한테 들었어요. 아파트 증여 얘기요. 아들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물러설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 다 들었구나. 네 생각은 어떠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비비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죠. 엄마, 사실 수연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어차피 나중에 물려주실 거면 지금 주시는 게 세금도 아끼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이었어요. 제가 기대했던 건 엄마, 수연이가 잘못했어요. 제가 말려볼게요라는 말이었는데 말이죠. 너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엄마, 그게 아니라 수연이가 정말 이혼하겠다고 난리예요. 도윤이 데리고 친정에 가겠다고. 엄마, 제발 한 번만 생각해 봐 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은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가정을 지키고 싶은 이기심이었죠. 민재야, 너는 정말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 네 아내가 네 엄마 재산 받으려고 이혼 협박하는 게 정상이니? 그건 수연이가 좀 과했죠. 하지만 엄마, 요즘 세상이 얼마나 팍팍한지 아세요? 도윤이 학원비만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들어요. 학원비 핑계를 대는 아들이 한심했습니다. 그 돈의 반은 며느리 명품 가방에 들어가는데 말이죠. 엄마, 저도 엄마 아들이에요. 엄마가 저를 생각한다면 제발 가정이 깨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들의 애원하는 눈빛을 보니 화가 나면서도 불쌍했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아내한테 휘둘리는 한심한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민재야, 엄마가 너한테 묻겠다. 만약 수연이가 이혼하고 도윤이 데려간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떨구고 있을 뿐이었죠. 엄마,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수연이 없으면 도윤이도 못 보고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나약한 모습에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이 되었다니요. 알았다. 너는 돌아가라. 엄마가 다시 생각해 볼게. 엄마, 정말요? 그럼 긍정적으로. 그만 가. 더 할 말 없어. 아들이 나간 후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였어요. 아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때 문득 조카 현정이가 떠올랐습니다. 세무사 자격증도 있고 늘 저를 잘 따르던 아이였죠. 이런 상황에서 조언을 구할 사람은 현정이밖에 없었습니다. 현정이에게 전화를 했더니 바로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급한 일인 것 같다며 퇴근을 미루고 기다리고 있었죠. 사무실에 도착하니 현정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고모,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어제부터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협박, 사돈의 전화, 그리고 아들의 배신까지 듣고 있던 현정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고모, 정말 너무하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직 고모가 정정하신데. 현정이는 분노하면서도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모, 일단 법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그 아파트를 증여하시면 정말 큰일 나요. 증여세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더 있어? 제가 아는 분 중에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있었어요. 재산 다 넘기고 나니까 며느리가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대요. 결국 아들 부부가 어르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는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우리 며느리도 그럴까 싶었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죠. 고모, 혹시 그 아파트 담보대출 있으세요? 없어. 깨끗해.
현정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뭔가 묘안이 떠오른 모양이었어요. 고모,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요. 위험하긴 하지만 고모가 결심만 하신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현정이는 종이에 뭔가를 적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듣고 있자니 소름이 끼칠 정도로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일단 증여는 해주세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증여하면서 동시에 그 아파트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예요. 고모가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근저당이 뭐니? 쉽게 말해서 빚을 담보로 아파트를 묶어두는 거예요. 액수는 한 10억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새 주인이 되는 며느리가 그 빚을 갚아야 해요. 머리가 복잡했지만 현정이의 설명을 들을수록 이해가 됐습니다. 겉으로는 며느리 뜻대로 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올가미를 씌우는 거였죠. 며느리가 그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모가 아파트를 다시 가져올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요. 그런데 만약 며느리가 눈치채면 어떡하니? 그래서 연기를 잘 아셔야 해요. 마지못해주는 척, 며느리 말대로 다 해주는 척 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 서류들은 제가 준비할게요. 며느리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세히 안 볼 거예요. 현정이의 계획을 듣고 나니 한 줄기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과연 제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고모, 시간이 없어요. 며느리가 진짜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움직이셔야 해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제 재산도 지키고 무엇보다 도윤이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 해보자.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잖아. 현정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며 용기가 생겼어요. 고모,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사무실을 나오는 길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돌아가신 남편이 저를 응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과연 며느리는 제가 준비한 함정을 알아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욕심에 눈이 멀어 그대로 빠져들까요? 내일 며느리에게 연락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연극의 막을 올려야죠. 72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연기를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은 또 한숨도 못 잤습니다. 현정이와 짠 계획을 머릿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죠. 오늘이 바로 그 연극을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거실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제 인생 최고의 연기를 해야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마 제가 항복하고 연락했다고 생각했겠죠. 수연아, 어제 하루 종일 생각해봤어. 네 말도 맞는 것 같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도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나 봐요. 정말이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정말 다행이에요. 흥분한 목소리가 소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를 냈죠. 나이 들면 결국 자식한테 의지해야 하는데 미리 정리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어떤 조건이세요? 서류 작업은 내가 아는 법무사와 세무사한테 맡기고 싶어. 믿을 만한 사람이거든. 그리고 도윤이는 계속 볼 수 있게 해줘야 해. 아, 그런 거면 당연하죠.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도윤이야 당연히 할머니 봐야죠. 거짓말이 뻔히 들렸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지금은 며느리를 안심시켜야 할 때였으니까요. 그럼 내일 오후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만나자. 주소는 문자로 보낼게.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어요. 며느리는 완전히 쏘가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바로 현정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정아, 내일 오후로 약속 잡았어. 준비된 거니? 네, 고모, 서류는 다 준비했어요. 근저당 설정 동의서도 증여 계약서 사이에 자연스럽게 끼워놨고요. 며느리가 급하게 서명하다 보면 절대 못 알아챌 거예요. 현정이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도 조금씩 용기가 생겼어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나서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며느리가 바로 연락한 모양이었죠. 엄마, 수연이한테 들었어요. 정말 증여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 너희 가정 깨지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니? 일부러 체념한 듯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들은 안도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뵐게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재산 받기 전부터 벌써 효도하겠다는 거짓말을 하다니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대신 약속 지켜야 한다. 물론이죠.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소용없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봅니다. 오후에는 현정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내일 있을 서류 작성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였죠. 고모, 이게 증여 계약서고요. 여기 세 번째 장에 근저당 설정 동의서가 들어있어요. 겉으로 봐서는 그냥 부속 서류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서류를 보니 정말 교묘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급하게 서명하는 사람은 절대 눈치채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채권 금액은 10억으로 했어요. 시세랑 거의 같은 금액이니까 나중에 며느리가 아파트 팔아도 빚 갚기 빠듯할 거예요. 현정이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해야 제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현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모, 혹시 마음이 약해지실까봐 걱정돼요. 막상 내일 되면. 걱정 마. 이 나이에 무서울 게 뭐가 있겠니? 내 것 지키려는 건데. 하지만 솔직히 떨렸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과연 제가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서 현정이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사무실은 강남 테헤란로의 깔끔한 오피스텔에 있었죠. 고모,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전문가인 척 자연스럽게 설명하면서 서류 넘길게요. 고모는 그냥 힘들어하는 표정만 지으시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땀이 났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죠. 정각 2시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왔더군요. 명품 원피스에 새로 산 것 같은 핸드백까지 벌써부터 부자가 된 기분에 들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인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이미 승리자의 그것이었습니다. 현정이가 일어나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김현정 세무사입니다. 어머님께 말씀 들었습니다. 아, 네, 잘 부탁드려요.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조급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현정이는 침착하게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먼저 증여세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 아파트 금액 기준으로 세금이 꽤 나옵니다. 며느리가 놀라는 척했지만 이미 다 알아본 눈치였습니다. 아마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겠죠. 네, 그래서 보통은 여러 방법을 쓰는데 오늘은 증여와 관련된 전체 서류를 작성하셔야 해요. 여기 보시면 현정이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첫 장은 증여 계약서였죠. 이렇게 많아요? 네, 부동산 거래는 서류가 복잡해요. 증여 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 위임장, 그리고 각종 확인서들. 다 필요한 서류들이에요. 며느리가 서류를 대충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정이가 능숙하게 설명을 이어갔죠. 이건 증여 계약서고요. 여기 사인하시고 이건 등기 이전을 위한 위임장이에요. 여기도 사인 부탁드려요. 며느리는 서둘러 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정이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아, 그리고 이건 부동산 거래 시 채권 채무 관계 확인서예요. 혹시 이 아파트에 대출이나 다른 채무가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죠. 당연히 없으실 테니 여기도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그 서류 안에 10억 근저당 설정동의 조항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권 채무 관계 확인서라는 제목과 복잡한 법률 용어들 사이에 교묘하게 포함되어 있었죠. 채권 채무요? 그런 거 없는데. 네, 그래서 없음에 체크하시고 사인하시면 됩니다. 단,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반 비용에 대한 처리 조항도 포함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요. 며느리는 서류를 조금 더 자세히 보는 듯 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보더니 이내 포기하고 사인을 시작했습니다. 아휴, 너무 복잡하네요. 어차피 전문가가 준비한 거니까. 그때 제가 일부러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평생 모은 게 이 아파트 하나인데.
어머님,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모실게요. 그리고 이건 저희 가족 재산이잖아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눈은 이미 서류에만 가 있었습니다. 현정이가 마지막 장을 넘기며 말했죠. 마지막으로 이건 증여세 납부와 관련된 자금 조달 계획서예요. 세금을 어떻게 낼 건지 미리 작성해 두는 거죠.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 그건 대출받아서 낼 생각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여기에 금융기관 대출 예정이라고 적으시고, 참고로 이 서류에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관련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중에 대출 받으실 때 필요하실 거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라는 말에 며느리가 반응했어요. 아, 그럼 이 아파트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물론이죠. 다만 여기 조항을 보시면 증여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채무는 수증자가 책임진다고 되어 있어요. 당연한 내용이죠. 바로 그 조항 아래에 10억 근저당 설정 동의가 작은 글씨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대출 가능하다는 말에만 신이 나서 제대로 읽지 않고 사인했어요. 네, 이해했어요. 여기 사인하면 되죠? 네,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동의하신다면 사인해 주세요. 며느리는 서둘러 마지막 서명을 마쳤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건가요?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등기 이전은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그 사이에 증여세 납부 준비하시면 됩니다.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 거짓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일주일 후에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며느리가 나간 후 현정이와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모, 잘하셨어요. 완벽했어요. 정말 이게 맞는 일일까? 며느리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잠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정이가 단호하게 말했죠. 고모, 먼저 협박한 건 며느리예요. 그리고 서류에 다 명시되어 있었어요. 제대로 읽지 않은 건 본인 책임이죠.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 없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건 며느리의 실수였죠. 제가 먼저 시작한 일도 아니었고요. 드디어 등기 이전이 완료되는 날이었습니다. 현정이한테서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고모, 등기 이전 완료됐어요. 이제 아파트 주인은 며느리예요. 그리고 10억 근저당도 같이 설정됐고요. 그래, 이제 시작이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진실을 알게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점심 무렵 예상대로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10억이나 잡혀 있다고 나오는데요. 드디어 알아챘나 봅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아, 그거 당연한 거 아니니? 너한테 공짜로 줄 순 없잖아. 10억은 네가 나한테 갚아야 할 돈이야. 뭐라고요?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이건 사기예요. 목소리가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서류에 다 사인했잖아. 증여하면서 동시에 10억을 빌려준 거야. 그 돈으로 증여세도 내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라고. 말도 안 돼. 저한테 10억을 어떻게 갚으라고요? 이건 무효예요. 무효? 네가 직접 사인한 건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다 설명 들었잖아. 사실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며느리가 욕심에 눈이 멀어 제대로 듣지 않은 거였죠. 어머님이 저를 속였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속인 게 아니라 네가 제대로 안 본 거지. 그리고 10억 정도는 그 아파트 팔면 갚을 수 있잖아. 팔면요. 제가 왜 팔아요? 이건 이제 제 집이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더군요. 그럼 매달 이자라도 내야지. 월 1%만 쳐도 한 달에 3천만 원인데?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야 자기가 무슨 함정에 빠졌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이건 너무해요. 어떻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시작했잖아. 이혼하겠다고 협박하고 손자로 나를 위협했지.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하지 마.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재 오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오빠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 말해봐. 네가 어떻게 이혼 협박해서 아파트 뺏으려 했는지도 같이 말하고.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오후에는 예상대로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많이 당황한 것 같았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수연이가 10억 빚이 있다고. 이게 대체. 앉아서 얘기하자. 아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해줄 시간이었어요. 민재야, 네 아내가 나한테 뭘 요구했는지 알고 있니? 이혼하겠다고 협박했어. 도윤이를 못 보게 하겠다고. 그건 수연이가 좀 과했죠. 하지만 10억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직도 아내 편을 들려는 아들이 한심했습니다. 네 아내는 처음부터 내 재산만 노렸어. 나는 그저 내 것을 지킨 것뿐이야. 합법적으로. 아들은 머리를 감싸 쥐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해요? 10억을 어떻게 갚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아파트 팔든지 대출 받든지 아니면 열심히 일해서 갚든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자업자득이었죠. 아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이것도 다 아들을 위한 일이었어요. 이런 며느리와 계속 살면 더 큰 불행이 올 테니까요. 그날 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선택해야 할 겁니다. 10억 빚을 안고 살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제 재산을 넘볼 수는 없을 거라는 것. 그리고 이혼 협박도 소용없어졌다는 것. 오히려 이제는 제가 주도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과연 며느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이 일은 어떻게 끝날까요? 내일이면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72년 인생. 이제 와서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젯밤도 잠을 설쳤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 걱정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심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 끝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아침에 현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고모, 괜찮으세요? 어제 며느리한테 연락 왔다던데. 응, 난리가 났더라. 예상했던 일이야. 혹시 변호사 찾아가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모든 서류는 완벽하게 합법적이에요. 현정이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후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을 보니 며느리가 아니라 낯선 남자였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고 했죠. 변호사는 딱딱한 말투로 용건을 전했습니다. 정수연 씨의 대리인으로 왔다며 근저당 설정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니 원만히 해결하자고 했어요. 사기요? 본인이 직접 서명한 건데 무슨 사기입니까?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며느리한테는 다른 얘기를 들었나 봐요. 제가 서류를 속여서 서명하게 했다고 했겠죠. 변호사님, 저도 녹음 파일이 있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이혼 협박한 거 말이에요. 필요하면 재판에서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사실 녹음은 없었지만 허세를 부렸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돌아갔어요. 오후가 되자 이번엔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죠. 문을 열자마자 사돈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딸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요. 사돈이 왜 여기서 이러세요? 이건 우리 집안일이에요. 친정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며 하소연했습니다. 우리 수연이가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다고 10억을 어떻게 갚냐고 난리였어요. 처음부터 욕심을 안 부렸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남의 재산 함부로 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사돈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독한 시어머니라며 욕설까지 퍼부었어요. 하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돈, 이만 돌아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겁니다. 결국 사돈도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더욱 수척해져 있었죠. 엄마, 수연이가 매일 울어요. 친정에 가서 안 돌아온다고 도윤이도 불안해하고. 그래서 엄마, 제발 근저당 좀 풀어주시면 안 돼요? 저희가 앞으로 잘할게요.
아들의 애원하는 모습이 불쌍했지만 이번엔 단호해야 했습니다. 민재야, 네 아내가 처음부터 잘못했어. 이혼 협박에 재산 요구까지 이게 정상이니? 그건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10억 갚으면 끝나는 일이야. 아파트 팔면 되잖아. 그 말에 아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팔면요.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욕심 부리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말이 맞으니까요. 결국 고개를 떨구고 나갔죠. 그날 밤 문득 도윤이가 걱정됐습니다. 부모의 싸움에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요.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게 더 불행할 수도 있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연락이 없었어요. 불안한 고요함이었죠. 그런데 오늘 오후 현정이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고모, 큰일 났어요. 며느리가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대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닥치니 착잡했습니다. 그래, 결국 그 길을 택했구나. 근데 문제가 있어요. 10억 근저당 때문에 매수자들이 꺼려한대요.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내놔도 안 팔릴 것 같아요. 당연한 일이었죠. 10억 빚이 딸린 아파트를 누가 사려고 하겠어요. 그때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수연이가 이혼하겠대요. 진짜로 서류 준비하고 있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엄마가 원하던 거 아니에요? 이제 만족하세요? 아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원한 게 아니었어요. 민재야, 엄마가 원한 건 가족의 화목이었어. 근데 네 아내가 그걸 먼저 깨뜨렸잖아.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혼까지 가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며칠 후 며느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처음 보는 며느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이미 늦었어. 근저당만 풀어주시면 제가 정말 잘할게요. 도윤이 아빠랑 이혼하지 않을게요. 또 협박이었습니다. 방법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수연아,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신뢰의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해요? 10억을 어떻게 갚아요? 전 아무것도 없는데. 처음부터 생각했어야지. 남의 재산 탐낼 때는 생각 안 했어? 며느리는 결국 울면서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니 조금 불쌍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자업자득이었죠. 그날 저녁 도윤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매일 싸워요. 무서워요. 아이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있잖아. 무서워하지 마.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 헤어지는 거예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살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도윤아, 어른들 일이야. 하지만 뭐가 되든 할머니는 항상 도윤이 편이야. 알았지?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죄 없는 아이가 가장 큰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아니, 이런 생각도 잔인한 건가요? 아파트 매각 시도가 실패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는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죠. 현정이가 급히 불렀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면서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현정이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고모, 며느리가 파산 신청을 준비하고 있대요. 파산? 네, 개인 파산을 하면 빚을 탕감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생각지도 못한 수였습니다. 하지만 현정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걱정 마세요. 사치품 구매 내역이나 명품 쇼핑 기록이 있으면 파산 승인이 어려워요. 며느리는 아마 승인 못 받을 거예요. 그때 아들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미리 연락하고 온 것 같았어요. 엄마, 현정이. 가족끼리 이렇게 만나야 하나요? 아들의 눈엔 깊은 피로감이 있었습니다.
한 달 반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이혼 서류 준비했어요. 수연이도 동의했고요. 그래, 잘 생각했구나. 근데 엄마,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그 물음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민재야, 엄마도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 근데 네 아내는 선을 넘었어. 이혼 협박에 손자를 볼모로. 그런 사람과 계속 살면 너만 불행해져. 그래도 가족인데. 오빠, 가족이라고 다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에요. 현정이의 말에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도윤이는 제가 키울게요. 수연이도 동의했어요. 대신 대신? 재산 분할 과정에서 그 아파트는 제가 받기로 했어요. 수연이는 10억 빚진 아파트는 싫다고. 대신 다른 재산을 좀 나눠주기로 했죠.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며느리는 빚이 있는 아파트보다는 현금이나 다른 재산을 택한 거였군요. 그런데 엄마, 제가 그 아파트를 받아도 10억 근저당은 그대로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네가 받아라. 나중에 생각해보자.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근저당을 풀어주실 생각은? 그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어. 정말 변했는지 독립적으로 잘 살 수 있는지 지켜본 다음에.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이혼 조정 법원에 갔습니다. 며느리도 왔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수한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죠.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양육권은 아버지, 아파트는 남편 명의로. 그 외 예금 등은 분할. 이렇게 합의하신 게 맞나요? 두 사람 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한 번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조정위원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부인께서는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와는 무관하다는 것도 확인하셨죠? 네, 그 빚진 아파트는 싫어요. 차라리 다른 재산을 받는 게 나아요. 결국 며느리는 10억 빚에서는 벗어났지만 아파트도 포기한 셈이 되었죠. 법원을 나오면서 며느리가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미안해요. 제가 욕심이 과했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 살아. 저 이제 아파트도 없고 빚도 없지만 그래도 죄송한 마음은 갖고 살게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아들은 빚진 아파트와 함께 새 출발을 해야 했죠. 과연 이게 최선이었을까요? 하지만 적어도 최악은 막았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도윤이와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이 근저당도 풀어주는 것이었어요. 이혼이 성립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죠. 아들과 도윤이는 이제 저희 아파트 근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10억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는 여전히 아들 명의였지만 거기서 살 수는 없었죠. 오늘은 토요일, 도윤이가 놀러 온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도윤이가 밝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왔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부모의 이혼이 아이에게 상처가 됐겠지만 적어도 매일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았어요. 우리 도윤이 왔구나. 아침 먹었어? 네, 아빠가 김밥 사줬어요. 요즘 아빠가 요리 배운대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평생 아내한테 의존하던 아들이 이제야 독립적인 삶을 배우고 있었죠. 아들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3개월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살도 좀 빠지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도윤이 좀 봐주셔도 될까요? 오늘 회사에 잠깐 들러야 해서. 그럼 걱정 말고 다녀와. 도윤이는 할머니랑 있으면 되지. 아들이 나간 후 도윤이와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학교 생활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어요. 할머니, 저 이번에 반장 됐어요. 정말 우리 도윤이가 반장이 됐어. 대단한데. 아이의 자랑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문득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볼 수 있어요?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은 엄마라도 아이에게는 그리운 존재겠죠. 도윤아, 엄마도 도윤이 보고 싶어 할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볼 수 있을 거야. 사실 전 며느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소식을 들었거든요. 친정에서 지내며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고 했죠. 빚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 활동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도윤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는 예전보다 의젓해진 것 같았어요. 부모의 이혼이 오히려 아이를 빨리 성장시킨 건가 싶어 마음이 복잡했죠. 오후에 현정이가 잠깐 들렀습니다. 도윤이를 본 현정이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도윤아, 고모다. 많이 컸네? 안녕하세요. 도윤이가 방에서 숙제하는 동안 현정이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모, 며느리 아니, 정수연 씨가 취직했대요. 작은 회사지만 사무직으로. 그래, 다행이네.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워했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도윤이 엄마니까요. 고모, 언제쯤 근저당 풀어주실 거예요? 글쎄, 좀 더 지켜봐야지. 정말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사실 마음 한구석으로는 이미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풀어주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조심스러웠죠. 아들이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혼 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들렀죠. 오늘은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뭔데?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부장으로. 놀라웠습니다. 이혼의 충격으로 회사 생활도 힘들 텐데 오히려 승진이라니요. 정말? 축하한다. 엄마, 이혼하고 나서 깨달은 게 많아요. 제가 얼마나 무능하고 의존적이었는지.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수연이한테 휘둘리면서도 그게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결정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혼자가 되고 나니 제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동안의 심정을 토로하는 아들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엄마가 그때 단호하게 하지 않았으면 전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감사해요, 엄마.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 살면 되지. 아들이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 얘긴데요. 왜? 무슨 일 있어? 가끔 도윤이 때문에 연락해요. 아이 보고 싶다고 많이 후회하는 것 같아요.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엄마, 도윤이를 위해서라도 가끔은 만나게 해주면 어떨까요? 감독하에서라도.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네가 도윤이 아빠니까. 근데 그 10억 근저당은 언제까지 그대로 둘 건가요? 드디어 핵심 질문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계속 고민하던 문제였어요. 좀 더 지켜보려고 정말 반성하고 있는지 변했는지. 엄마, 전 수연이를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일이 없었으면 전 계속 그렇게 살았을 테니까. 아들의 성숙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변화였죠. 너도 많이 변했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그날 밤 아들이 돌아간 후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정말 용서할 때가 온 건 아닐까. 모두가 충분히 대가를 치렀고 교훈도 얻었으니까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들 도윤이 그리고 전 며느리 수연이까지 6개월 만의 만남이었죠. 수연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수한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전과 달리 진심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그래, 잘 지냈어?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도윤이가 엄마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안겼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우리 도윤이. 엄마도 많이 보고 싶었어. 모자의 재회를 보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모정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잠시 후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도 소용없어. 알아요.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거. 수연이가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많지 않지만 매달 조금씩 모은 거예요. 그래도 제가 어머님께 끼친 피해에 대한 사죄의 마음이에요. 봉투를 열어보니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보내온 돈이었죠. 이럴 필요 없는데. 아니에요. 제 마음이 편해지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해요. 앞으로도 계속 조금씩 보내드릴게요. 민재야, 네, 엄마. 그 아파트 근저당 반으로 줄여주마.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10억은 너무 크니까 5억으로. 그 정도면 아파트 팔아서 갚고도 새 출발할 수 있을 거야. 엄마,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앞으로 5년 동안 성실하게 살면서 도윤이 잘 키우고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줘. 그럼 5년 후에는 나머지도 없애주마.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열심히 갚을게요. 수연이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민재 오빠가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수연아, 너도 앞으로 잘 살아. 욕심 부리지 말고 내 능력껏 성실하게. 그리고 도윤이는 부모 둘 다 필요하니까 자주 만나.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가족은 아니지만 도윤이를 중심으로 연결된 새로운 관계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바람이 포근하게 불어왔습니다.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며느리의 탐욕으로 시작된 갈등이 결국은 모두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 아파트는 사실상 여전히 제 것이고 아들은 독립적인 사람이 되었으며 며느리는 욕심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도윤이는 비록 부모가 이혼했지만 더 성숙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근저당 10억을 한 번에 탕감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줄여주기로 한 건 그들이 계속 노력할 수 있는 동력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보다는 노력에 대한 보상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때로는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겠죠. 72살, 아직도 배울 게 많은 나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진정한 용서는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서로 노력하며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욕심 없이 감사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